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4쪽으로 갑니다. 44쪽. 자, 부동산 투자론 계속해서 갈 거고요. 투자론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투자론에서 공부하셔야 될 내용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 위험과 수익. 세 번째가 포트폴리오 이론. 포트폴리오. 네 번째가 화폐의 시간 가치 계산. 시간 가치 계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현금 수지의 측정. 현금 수지 측정. 마지막 5번째는 이제 투자 분석의 기법입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의 기법. 이렇게 해서 부동산 투자로는 총 5가지 내용을 공부를 하실 거예요. 지난주에 여기까지 정리를 했었죠. 오늘은 그러면 시간가치 계산부터 할 건데, 뭐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자, 분산과 표준 편차로 위험을 측정한다 그랬고요. 기대 수익률로 수익을 측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험은 분산 표준 편차로 측정, 수익은 기대 수익률로 측정. 기대 수익률 어떻게 구하나요? 그러면 곱해서 더한다. 곱해서 더하면 기대 수익률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고, 위험의 종류는 사금법인유 하는 5가지 위험이 있었고, 총위험이라고 해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었어요. 먼저 사금법인유 위험은 부채를 잘못 썼을 때 하게 되는 위험이 금융적 위험이고, 그 다음에 황금성이 떨어져서 하게 되는 위험이 유동성 위험이고, 더 기억납니까? 더. 예. 대출 기관들이 이자를 더 받고 싶어 한다. 즉, 대출자들이 변동이자를 선호하게 만드는 위험이 인플레 위험이다. 화폐 가치 떨어진 만큼 이자 더 달라. 이게 인플레 위험. 그래서 사금법인 중에서 적어도 금융적 위험, 인플레 위험, 유동성 위험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총위험이라고 해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는데, 체계적 위험은 이자율 변동,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도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산 투자로도 피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체계적 위험이 커지면 요구하는 수익이 더 커질 테고, 위험과 수익은 상세 관계고 비례 관계고 뭐 그랬었어요. 비체계적 위험은 이제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비의 변동, 법적 소송 문제 등 특정 개별 기업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는 위험이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거하려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고, 거꾸로 해석을 한다면 아무리 포트폴리오를 잘 짜도 비체계적 위험만 제거되지 체계적 위험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리고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었어요. 회피, 보유, 전가, 통제. 회피, 보유, 전가, 통제. 자꾸 이렇게 제목들을 잘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전한 데만 투자하는 게 회피고요. 안전한 데만 투자하겠다. 회피. 준비금, 충당금 설정하는 건 보유. 제3자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거니까 임대료 인상, 보험 이런 것들이 전가. 그리고 수익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몇 놈들을 찾아서 집중 케어하는 게 위험의 통제. 그러셨습니다. 수익에 대해서 가만히 살펴보면 수익은 예상되는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는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 실제로 달성되는 수익률이 실현 수익률이긴 한데, 실현 수익률은 투자 판단의 기준으로 쓰지 못한다. 우리는 기대와 요구를 비교해서 기대가 크면 투자를 하고 요구가 크면 투자를 안 하고, 그 둘이 같으면 투자 균형을 이룬다라고 하는데, 기대가 컸을 땐 기대가 점차 하락을 해줍니다. 균형까지. 기대가 작았을 땐 기대가 점차 상승해 줍니다. 균형까지. 그래서 처음과 끝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균형으로 가는 건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대가 크게 출발했다. 좀 있으면 기대가 하락하여 준다. 기대가 작게 출발했다. 그러면 좀 이따 기대가 상승하여 준다.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위험과 수익이었습니다. 두 번째 보실 내용이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인데요. 포트폴리오는 이런 거죠. 자, 포트폴리오란 분산 투자하자. 분산 투자. 그리고 비체계적임을 제거하자. 그리고 안정된 수익을 얻자.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수익은 대박이 아니라 그랬어요. 안정된 수익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 통해서 비체계적임 줄이고 안정된 수익을 얻는 건데, 어떻게 하면 포트폴리오가 커지느냐? 일단 자산수가 많은 게 좋아요. 2개보다는 3개, 3개보다는 5개가 좋고, 수익률의 움직임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방향보다는 다른 방향, 반대 방향으로 가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좋습니다. 상관계수가 낮아서 마이너스 1로 가게 할수록 좋은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묻는다면 저는 이번 시험에 상관계수가 나온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물었을 때 얘기하는 건데, 공식적으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네, 상관계수는 나온다고 보는데, 상관계수는 최대값이 플러스 1이고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때는 포트폴리오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같은 방향과 크기로 움직여버리니까 효과가 전혀 없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이제 비체계적임을 완전히 제로까지도 제거할 수가 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상관계수 값이 낮아서 마이너스 1로 가게 할수록 포트폴리오 효과는 커진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이런 거 있었죠. 같은 값일 때 위험은 많은 게 좋아. 낮은 게 좋지. 같은 값일 때 수익은 높은 게 좋아요. 같은 값일 때 위험은 낮은 게 좋고 수익은 높은 게 좋고 위험 낮은 거하고 수익 높은 거하고를 우리는 효율적 포트폴리오다 그랬었어요.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점 상태로 표시가 될 건데 얘들을 집합시킨 게 효율적 전선. 모양은 우상향. 의미는 위험과 수익이 비례합니다. 그래서 우리 왜 손권에서 했던 거 기억납니까? 얘는 얘를 지배하고요. 얘는 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항상 얘와 얘가 지배를 하는 거니까 효율적 포트폴리오. 연결하면 효율적 전선, 모양은 우상향, 의미는 비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게 포트폴리오였습니다. 오늘 이제 하실 내용이 상당히 힘들어요. 힘들고 중요합니다. 오늘 수업을 잘 들으시면 부동산학 개론에서 학계 점수 이상을 맞으실 수가 있고 오늘 수업이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끝내는 포기하시는 분들은 결국 고개 숙이고 들어가요. 저 사람들 오면 얘기를 좀 해주세요.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된다고. 잘 몰라서 그랬어요. 오늘 수업이 잘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민법을 열심히 해야 돼요. 오늘 수업이 3개인데 시간가치 계산, 현금수지 측정, 투자 분석 기법 이 3개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수업이 잘 정리가 안 되거나 끝내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끝내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민법을 열심히 하는 걸로 그렇게 아시겠죠? 예. 그리고 둘 다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한 6월달 정도에 상담하러 오세요. 상담하러 와서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정규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상담하러 와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고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을 잘 하시면 아마 부동산 학개론에서 고득점 얻으실 수 있습니다. 즉 거꾸로 말하면 민법을 좀 못해도 합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고 너무 어려운 건 또 안 하셔도 돼요. 투자로는 한 8개 정도 나온다고 봤을 때 한 5개 정도만 목표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 난이도가 높았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지금 44쪽에서 보시는 4번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 보고 계십니까? 예. 그 표를 한번 볼게요, 제가. 왼쪽에 미래가치가 있고 오른쪽에 현재가치가 있습니다. 왼쪽에 미래가치, 오른쪽에 현재가치. 미래가치는 일시불의 내과계수, 연금의 내과계수, 감채의 기금계수 공식도 나와 있고 현재가치 계산 공식은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저당상수 이렇게 또 공식도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높고 어려운 내용인데 오늘은 이 중에서 처음부터 너무 다 하지 말고 오늘 이 중에서 한 개를 확실하게 한번 정리해 볼 겁니다. 딱 6개 중에 하나만. 제일 빈도가 높은 놈 하나만. 일단 한 놈만 잡아봅시다. 그게 바로 몇 번이냐면 6번이에요. 6번. 6번에 보시면 저당상수라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저당상수요. 저당상수. 저당상수의 동그라미를 한번 해봅시다. 저당상수. 44쪽의 표 6번의 저당상수. 동그라미 하셨습니까? 네. 먼저 제가 개념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개념은 1원을 차입했을 때 상환해야 될 원리금이라고 나옵니다. 원리금의 동그라미 한번 하시고 그 옆에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부채 서비스액도 동그라미 한번 하세요. 자, 지금 원리금이란 표현이 나왔고요. 부채 서비스액이란 표현이 나왔는데 요거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보시죠. 예, 칠판을 보세요. 제가 칠판에다가 내용을 한번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 요게 요런 내용이구나 라고 접근하시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은행에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1억을 빌렸어요. 1억을 차입했습니다. 차입하고 상환 기간이 20년간 갚아나가기로 했어요. 20년간 상환나가기로 했는데 우리가 아직은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나중에 본 수업 들어가면 제대로 배우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학 개론에서요. 일반적으로 돈을 갚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원금 균등 상환이라는 것도 있고요. 최저식 상환이라는 것도 있고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일반적인 상환 방법으로 가정하는 건 원리금 균등 상환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원리금 균등 상환. 원리금 균등상환. 원리금 균등상환은 내가 갚는 돈이 매달 또는 매년 균등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갚는 돈 안에 뭐도 있고 뭐도 있는데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균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동산학개론 배우시면요. 부동산학개론 배우시고 합격 점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실력을 쌓으시게 되면 은행 가서 돈 빌릴 때도 대출 담당자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다 알게 됩니다. 이게 그 말이구나. 이게 그 말이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금 균등상환을 일반적인 상환 방법으로 가정하는데, 원리금 균등상환을 할 때는요, 꼭 뭐가 필요하냐면, 저당상수라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당상수가 현재 8%다. 그리고 아까 소개드렸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20년간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돈을 갚아 나간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이걸 갖다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설명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뭐를 잘 하셔야 되냐면 용어 정리를 깔끔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요거 잘 하셔야 돼. 진짜 잘 하셔야 돼. 자 보세요. 자, 은행에서 빌린 돈이 얼마냐면 1억이에요. 은행에서 1억을 빌렸습니다. 그 1억을 몇 년 동안 나눠 갚을 거냐면 20년 동안 나눠 갚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처음 빌릴 때 돈은 1억인데 내가 앞으로 갚아 나가는 돈에는요 원금만 있어서는 안 돼요. 이자도 같이 포함돼야 됩니다. 예컨대 만약에 이자를 생각하지 않고 원금만 갚는다면 20년 동안 갚으면 1억 나누기 20대리면 됩니다. 1억 나누기 20대면 연에 얼마냐면 500입니다. 500씩 몇 번 갚으면 20번 갚으면 1억을 갚아 나가는 거죠. 근데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면 은행에서는 그 대가로 이자를 내놓으라 할 거예요. 근데 이자도 같이 합쳐서 균등하게 갚아 나가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작은 원이 보입니까? 작은 원 보입니까? 이 작은 원의 크기는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원리금 균등이니까. 우리 작은 원이 몇 번 나와야 돼요? 20번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귀찮지만 첫 수업이니까 20번을 다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습하고 계세요. 하나, 둘, 셋, 넷, 일곱, 자, 20개, 진짜 20개 그렸어요, 제가. 그러면 이 큰 원을 작은 원 20개로 나누어서 20번 동안 나누어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씩 갚아 나가야 될까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써먹는 공식이 바로 저당상수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이 1억이에요. 보고 계세요? 1억이고 곱하기 8%를 드립니다. 8%가 뭐죠? 저당상수. 한번 더 해볼게요. 저당상수. 입으로 꼭 표현해봐야 됩니다. 방금 제가 얘기 드린 게 뭐라고요? 저당상수가 8% 아닙니까? 자, 그럼 1억에 8%니까 얼마죠? 800입니다. 어렵나요? 1억에 80%는 얼마야? 8천이고. 계산한다면 그렇게라도 해. 1억에 80%는 8천이고 0 하나 빼면 8%는 얼마야? 800이지. 그러면 이게 그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시작은 이렇잖아요. 그죠? 시작은 이렇게 미약하지만 나중에 내가 다 합격 준수 만들어 드려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1억에 8%도 몰랐던 사람들을 제가 다 합격시킨다고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 직업이? 그 EBS에 보면 휴일하던가 극한 직업이라고 있어요. 극한 직업. 프로그램의 극한 직업이에요. 1억에 8% 모르는 사람들을 시험 쳐서 70점 이상 만들어 내는 거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침에 집에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하는지 아세요? 입문과정 출발할 때는 이 사람들 아무도 모를 수 있다. 아무것도 모를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정하고 제가 출발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열받아서 수업 못 해요. 네? 아무것도 모른다 하고 이제 출발하는 거지. 자, 1억에 8%는 얼마예요? 800이죠? 그럼 제가 해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얼마 빌렸다가 1억 빌렸다가 1년에 얼마씩? 800씩 몇 년간 갚으면? 20년간 갚으면 내가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를 다 갚는 구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그 유명한 원리금 균등 상환입니다. 그때 필요한 공식이 바로 저당상수입니다. 그럼 우리 지금부터 1억의 이름을 8%의 이름을 800의 이름을 한번 정해보자는 거예요. 1억의 이름과 8%의 이름과 800의 이름을 한번 정해보자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1억을 두 글자로 부채라고 합니다. 부채. 부채라는 단어는 어디서 쓰는 말이냐면 투자론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럼 금융론에 가면 1억을 뭐라 부르냐면 융자 원금이라고 불러요. 안 그러셔도 돼. 내가 이거 다 이해시킬 거니까 안 그리셔도 돼. 안 써도 된다고. 융자 원금. 이 돈은 차입한 돈이에요. 차입한 돈. 푼돈이에요? 목돈이에요? 목돈이지. 자, 그럼 방금 제가 1억은 부채라 그랬죠? 네 글자로는. 융자 원금. 빌리는 거, 갚는 거. 빌리는 거. 좀 유식한 말로. 차입한 거. 통상 푼돈, 목돈. 목돈. 여기다 곱하기. 자, 곱하기. 저당상수를 때립니다. 그때 써먹는 공식이 저당상수라고요. 저당상수를 때리면 뭐가 나오냐면 원리금 상환액이 나와요. 자, 그럼 대답하세요. 원리금 상환액은 빌리는 거, 갚는 거. 갚는 거. 좀 유식한 말로 상환하는 거. 맞아요? 통상 푼돈, 목돈. 푼돈. 이 돈을 갖다 우리 뭐라 부르기도 하냐면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 이 부채란 단어와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압니까? 부채와 부채 서비스액이 진짜 많이 나와요. 부채와 부채 서비스액이. 근데 공부를 좀 오래 하신 분들, 공인중개사 공부를 한 2, 3년 하신 분들은 제가 물어봐요. 부채가 뭡니까? 부채 서비스액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을 못 하는 거야. 대답 못 해. 부채는 뭡니까? 그러면 대답을 해. 부채가 뭡니까? 이러면 빌린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이 뭡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같은 거 아닌가? 또는 비슷한 거 아닌가? 하고 계속 공부를 오래 하세요.
장렬히 전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채와 부채 서비스를 구분하지 못하시면 공인중개사 공부하실 때, 특히 투자론 공부하실 때는 아주 그냥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이지만 우리 혹시 저한테 부채와 부채 서비스 얘기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제가 물었을 때 부채, 부채 서비스액을 말끝을 흐리지 말고 부채라고 생각되실 때는 부채,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생각되실 때는 부채 서비스액까지 말끝을 흐리지 말고 끝까지 대답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부채 이러면 안 돼. 부채,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발해도 될까요? 네. 출발합니다. 자, 제가 뭐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저한테 부채와 부채 서비스액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당황스러워도 OX라고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부채,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출발합니다. 은행에서 빌리는 목돈, 부채, 은행에다 갚아나가는 푼돈, 부채 서비스액, 차입하는 돈, 부채, 상환에 나가는 돈, 부채 서비스액, 1억, 부채, 800, 부채 서비스액, 짜구는 여러 개, 부채 서비스액, 큰원 1개, 부채, 융자 원금, 부채, 원리금 상환액 부채 서비스액, 그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은행에서 빌리는 목돈 1억, 목돈 1억, 차입한 돈 이거, 융자 원금 이거, 이게 부채예요. 거기다 곱하기 뭘 때리면 저당상수. 그때 써먹는 것이 저당상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당상수라는 용어를 모르면 안 돼요. 저당상수를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그 돈에다가 뭘 곱해주면 저당상수를 곱해주면 은행에다가 갚아나가는 뭘 구할 수 있냐면 부채 서비스액을 구할 수가 있다고. 근데 부채 서비스액을 모르면 안 되니까. 부채 서비스액은 은행에다 갚아나가는 무슨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 그럼 이 800 안에는 뭐도 있고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아까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만약에 이 갚아나 나가는 돈에 원금만 있다면 500이라 그랬어. 그렇잖아요. 1억 빌려가지고 20년 동안 나누어서 원금만 갚는다면 500을 갚아 나가면 되지. 근데 왜 800이 나오냐면 이 안에는 뭐도 있고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어요. 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원리금 상환액이라 부르고 그놈을 우리는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부채 서비스액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으면 좋겠냐면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거는 은행에다가 매달 또는 매년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럼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빌려온 목돈 뭐에다가 부채에다가 뭘 곱해주면 저당상수를 곱해주면 부채 서비스액을 구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뒤로 와요, 뒤로. 저 뒤로. 아니, 요 카메라 뒤로 이렇게. 그렇지. 저렇게. 저 한번 봐봐요. 저렇게 와야 돼. 저렇게 해야지 얼굴이 안 나와요. 그렇게 와야지. 알겠죠? 예, 카메라에 뒤로 오셔야 돼. 예. 자, 출발 보시죠, 그러면.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지금, 오른쪽 가시면 현금 수지의 측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네. 현금 수지 측정. 현금 수지. 보고 계십니까? 네. 자, 현금 수지 측정이 나오는데, 요거는 시험에 출제가 될까 안 될까요? 오른쪽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현금 수지 측정은 출제 가능성을 100%로 두지 마시고 그 이상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왜 100% 이상을 두셔야 되냐면, 얘는 한 문제가 나오는 파트가 아니에요. 한 문제가 나오는 파트가 아니고 일단 정말 안 나왔을 때 한 개고요. 최소 한 개고 많게는 두세 개까지도 나올 수 있는 파트가 현금 수지 측정 이 파트입니다. 아시겠어요? 상당히 중요한 파트니까 지금도 저랑 현금 수지 측정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밑에 표 보이시죠? 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단위당 예상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 하니까 가능 조소득이 나옵니까? 공시업의 불량부채를 빼고 기타 소득을 넣으니까 유효 조소득이 나오죠. 예. 영업경비를 빼니까 순영업소득이 나오고 부채 서비스를 빼니까 세전현금 수지가 나오고 영업소득세를 빼니까 세후현금 수지가 나옵니까? 밑에 보충학습에 영업경비 항목이 나오죠. 왼쪽에 포함 항목과 오른쪽에 불포함 항목이 있습니까? 예. 뭐 건물 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재산세, 기타 수수료, 전기료, 전화료, 수도료, 광고비는 경비 포함이 되고 공시밀 불량부채, 부채 서비스액, 감가상각비, 소득세, 법인세 이런 것들은 경비가 아니라고 돼 있죠. 예. 밑으로 내려오시니까 영업소득세 계산이라는 거 나옵니까? 네. 계산 어떻게 하는지 쭉 나와 있고 끝에 보니까 영업소득세까지 나오죠. 예. 한 장 넘기보세요. 한 장 넘기보시면 지분복귀 계산이라고 해서 매도가격 마이너스 매도경비는 순매도가에 여기서 매도경비를 빼니까 매도경비를 빼면 순매도가에 여기서 미상한 자당 자금을 빼니까 세전 지분복귀에 자본이득세를 빼니까 세후 지분복귀 나와 있습니까? 예. 요까지를 갖다가 이번 시간에 제가 암기까지 다 시켜드리겠습니다. 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까지 방금 제가 읽었던 거 암기까지 다 시켜드릴 테니까 필기하면 안 돼. 칠판을 갖다가 쳐다보셔야 됩니다. 요거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하고 내가 이거 이번 시간에 암기까지 다 시켜드릴게요.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암기력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인데 괜찮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괜찮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왔으니까. 알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왔어. 출발을 그렇게 한다니까 내가. 요거 암기까지 딱 시켜드릴 테니까 요거 암기되면 좀 든든해요. 아침 안 드신 분들 요거 드세요. 요거
아침 안 드셨어요? 괜찮아. 이거 드세요. 든든하다니까. 왜냐면 두 문제 받고 시작하니까. 부동산 학개론은 1차 항목에서 두 문제를 받고 시작하니까 든든하다고.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시면 안 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자, 그럼 칠판 잘 보시고요. 흥분되지 않습니까? 두 문제를 벌써, 나는 학원 문제도 얼마 안 됐는데, 두 문제를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다. 흥분되지 않습니까? 칠판 보시고, 저랑 이거 한번 외워봅시다. 이해도 하고, 암기도 하고, 그 상태로 집으로 돌려보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칠판 보세요. 자, 일단 제가 부동산 투자라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부동산 투자는 통상 3단계를 거치는 활동이에요. 첫 번째는 부동산을 취득한다 그래요. 두 번째는 부동산을 운영한다 그래요. 운영. 세 번째는 부동산을 처분한다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취득, 운영, 처분의 3단계를 거치는데 운영을 같은 말로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영업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취득, 운영, 처분의 3단계를 거치고 운영을 같은 말로 영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근데 됐고요. 이걸 2단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2단계로 구분하면 통상 취득 단계에서는 돈을 써요. 그래서 지출한다 그래요. 지출한다. 운영과 처분 단계에서는 통상 수익을 얻는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취득할 때는 돈만 쓰고 운영과 처분에서 수익을 얻는 거예요. 그럼 결국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운영 또는 영업을 통한 수익이 있고 두 번째는 처분을 통한 수익이 있습니다. 운영 또는 영업을 통한 수익을 갖다 우리는 소득이득이라고 하고 이 소득이득은요 매년 발생합니다. 매년. 만약에 부동산을 5년간 보유하다가 처분했다면 몇 년 동안? 5년 동안 매년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득을 계산할 때는 보통 어떻게 계산하냐면 1년 단위로 계산을 해요. 1년 단위로. 그래서 제가 앞으로 소득이득 계산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 이게 몇 년치구나. 1년치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가면 내가 얘기 안 해드리려고 하는데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일단 소득이득은 무조건 1년치입니다. 근데 자본이득, 처분을 통한 이득을 자본이득이라고 해요. 자본이득은요 1년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얘는 처분하면 딱 몇 번? 한 번밖에 발생하지 않는 수익이니까 그냥 이거는 한 번 발생하는 그 수익을 계산하면 되고 중요한 건 소득이득 계산하는 과정이 어떻게 발생되는 건데? 매년 발생되는 건데 이걸 몇 년치 계산한다? 1년치.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이득인지 한번 얘기해 봐봐요. 이걸 얘기하고 출발합시다. 자, 지대. 듣고 계세요? 지대, 임대료 이런 것들은 무슨 이득 같아요? 소득이득이에요. 매년 발생하잖아요. 근데 매매 차익, 시세 차익이 있죠. 이제 말 좀 더 할게요. 매매 차익, 시세 차익. 이걸 갖다가 법하시는 분들. 법하시는 분들은 꼭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양도 차익이라 그래요. 무슨 법에서? 세법에서. 세법에서. 우리 세법쌤 아시죠? 키 작으신 분? 그 세법쌤. 언제 옵니까? 내일 옵니까? 세법쌤. 근데 세법쌤 오는 날 같이 강단에 한번 서고 싶어요. 내 장신인데 내가. 세법쌤 대화하는 거 봤어요? 세법쌤 대화할 때 내가 이렇게 대화해요. 아, 그러셔요? 이렇게 내가 대화한다니까. 다 키가, 평균 키가 세법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아무튼, 세법쌤이 이걸 양도차익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쨌든, 운영을 통해서 매기간 발생되는 수익을 소득이득이라고 하며, 매년 발생하니까 1년치만 계산을 하고, 처분을 통해서 발생되는 수익을 자본이득이라 하며, 자본이득은 한 번만 발생하니까 한 번 발생하는 그거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출제 비중은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으로 한 9대1 정도? 9대1 정도로 소득이득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영업을 통해서, 운영을 통해서 발생되는 소득이득을 계산하는 과정이 압도적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그러면 영업수지, 운영을 통해서 발생되는 소득이득을 계산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칠판 한번 보시죠. 잘 보세요. 자, 부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원룸 투룸하는 그런 다가구 주택이다라고 가정합시다. 원룸 투룸하는 다가구 주택인데 3층짜리예요. 3층짜리고 방은 9칸. 한 칸당 1년 동안 단위가 뭐라 그랬어요? 1년이라고 그랬죠. 1년 동안 발생되는 임대료 수익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100만 원. 아시겠죠? 예. 이거 연수익이에요. 그럼 임대료 수익이 1년에 한 칸당 100만 원이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부동산을 통해서 얼마를 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900 해야죠. 맞아요? 그럼 일단 출발합니다. 제가 100 곱하기 9 때릴게요. 100 곱하기 9 때리면 900 나옵니까? 이 900을 갖다 우리는 총소득이라고 불러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이 총소득이라고 하면 될 것을 일본 놈들은 이걸 조소득이라 그래. 혹시 총소득, 조소득이 나오면 같은 말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출제위원들 중에서 출제위원은 어떤 사람들이죠? 박사님들이야. 그러니까 석사들은 출제위원으로 못 들어가요. 나는 학사거든. 절대로 출제위원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학사라서. 그러니까 아는 걸 많은 사람들을 출제위원으로 넣는 게 아니고 박사들을 출제위원으로 넣어요. 그러면
그 출제위원들 중에서는 박사님들이 대부분인데, 그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오신 분들은 출제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총소득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부동산학은요, 일본에서 박사학위 받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동산학의 아버지가 건국대학교 김영진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일본에서 박사학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통파는 일본 학파가 정통파예요, 우리나라는. 요즘 최근에는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이 많지만, 그래서 그분들은 굳이 출제를 할 때 조소득이라고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조소득과 총소득은 어떤 말인데, 같은 말인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섞어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총소득, 조소득 구분을 씻으세요. 그럼 900은 무슨 소득이다? 총소득인데, 총소득과 구분해야 될 소득이 순소득이에요. 순소득. 그리고 총소득과 순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은 반드시 경비예요. 그래서 제 입에서 경비 안 나가면 무조건 총소득이에요. 경비 빠지면 비로소 무슨 수익, 순수익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총소득과 순소득, 그러니까 조소득과 순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예요? 경비예요. 그래서 제 입에서 경비 안 나가면 무조건 일단은 총소득. 근데 안타깝게도 총소득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능 총소득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유효 총소득이 있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가능. 유효. 자, 가능은 뭐냐면요, 이론적인 총소득이에요. 자, 이론이라 하면 실제로 볼 수는 있어, 없어? 없어. 내 손에 만져볼 수 있어, 없어? 없어. 내 머릿속에 있는 총소득이에요. 실제로는 이 돈을 못 벌고 관념적인 머릿속에 이론적으로만 달성이 가능한 그런 총소득을 가능 총소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 손에 한번 만져볼 수 있는 총소득, 한 번은 만져볼 수 있는 총소득을 유효 총소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방금 보신 900 있잖아요. 저거요, 가능 총소득이에요. 그럼 대답하시죠. 저 900은 어떤 총소득이지? 이론적으로만 벌 수 있는 총소득이지 실제로 900을 벌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왜? 왜 900을 못 벌어요? 왜 900을 못 벌까? 왜 이론적으로만 벌지 실제로 900을 못 벌까? 뭐 때문에? 아, 얘기를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내가 그동안 수업하면서 모른다고 지랄하던가요? 네, 안 했어요. 네, 지랄했나? 지랄했으면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그랬을 수 있어. 그럼 미안해. 다시 한번 해봐요. 그러면 900은 실제로 벌 수 있다. 실제로 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론적으로 본다. 왜 900을 실제로 못 본다? 그렇죠. 그 말이 나와야 됩니다. 공실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경비 나오면 안 돼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 900을 왜 못 버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내 손에 왜 못 만지는지. 공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실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동산이 언제나 만실인 것은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들, 한 놈 이사 나가고요. 한 놈 이사 들어오기 전까지, 뭐 예를 들면 한 일주일 정도 비어 있었다. 그 기간 동안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받아, 못 받아? 못 받지. 공실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사람 살고 있어요. 보고 계셔요? 네. 살고 있다고. 공실이 아니야. 아니지. 공실 아니지. 근데도 이놈 몇 톤놈인지 알려드릴까요? 살고는 있는데 보증금 옛날에 다 까먹었어요. 보증금. 그리고 3개월치 임대료를 밀려놓고 밤에 야반도 줘버렸습니다. 그럼 임대인은 세금을 포기하고 이놈을 잡으러 다니는 거야? 아니면 떼이는 돈 처리하는 거야? 떼는 돈 처리하는 겁니다. 모든 사업에는요, 꼭 회수가 된다고 보장하기 힘드니까 회수가 안 되는 돈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 네 글자로 따라해보세요. 불량부채. 그래서 통상 공실과 불량부채는 개념은 다르지만 느낌은 똑같을 거예요. 공실은 처음부터 안 들어온 거고, 불량부채는 들어왔으나 못 받는 돈이니까. 어쨌든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보통 이걸 갖다가 5% 또는 10% 정도 계산해서 빼요. 이론적으로 그래요. 5%에서 10% 계산해서 빼요. 저는 5% 계산해서 뺄게요. 그럼 95, 45를 빼요. 근데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 1층에 자판기가 있는데, 여기 사시는 분들이 여기 자판기에다가 커피를 막 빼먹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럼 이거 수입이에요? 지출이에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수익이지. 그리고 옥상에 보니까 광고판이 하나 있어요. 진짬뽕, 이렇게. 그러면 어떤 회사로부터, 오뚜기라는 회사로부터 돈을 받겠지. 광고판 수익. 지하 주차장이 있어요.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방문객들한테는, 입주민들한테는 그냥 무료로 차를 한 대씩은 대게 하는데 방문객들한테는 요금을 징수한다 칩시다. 그러면 그 요금도 당연히 수입 아닙니까? 그죠? 재활용품을 팔았어. 또 거기서도 수입이 났어. 그럴 수 있잖아. 이런 수입은요, 부동산을 영업해서, 그러니까 임대사업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영업수익이 아니야, 이 수익은. 아시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출이야, 수익이야. 수익이니까 더하긴 더 해야 되지. 이런 소득을 저 따라해봐요. 잡소득. 기타소득. 영업 외 수익. 그러니까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외적인 수입이다. 잡소득으로 쳐간다는 거예요. 기타소득으로. 기타소득이 예를 들면 25만 원이다. 이걸 더 할게요. 보고 계셔요? 네. 그러면 880이 나오는데 이 880을 자 따라해보세요. 유효총소득. 유효조소득. 제가 이제 설명 다시 드릴게요. 잘 보세요. 총소득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관념적인, 머릿속에만 있는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 실제로 내 손에 한번 만져볼 수 있는 총소득은 유효 총소득. 그러니까 이론적인 총소득과 실제 총소득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론적인 총소득은 그냥 100만 원 곱하기 9 때리면 돼. 아시겠죠? 그럼 뭐 나와? 가능 총소득이 나오지. 여기서 뭐 빼고? 공실 불량부채는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하면 유효 총소득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학원 원장이 벌어들이는 가능 총소득과 유효 총소득을 제가 구분해 드릴게요. 우리 학원 원장이 벌어들이는 가능 총소득과 유효 총소득을 구분해 드릴게요. 우리 학원 원장은 임대해서 먹고 살아요? 아니죠. 아닌데, 네. 임대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하냐면 수업료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뭘 곱하냐면 1인당 연간 내는 수업료 곱하기. 여기 중요합니다. 1인당 연간 내는 수업료 곱하기 뭐요? 머릿수 아니에요. 자석수입니다. 자석수. 책상수나 자석수입니다. 책상은 두 칸짜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석수로 합시다. 학생수 하면 안 되지. 지금 여러분들 실제로 버는 돈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가능한 총소득을 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 학원 원장은 어떨 때 이론적으로 최대한 수익을 버냐면 만실이면 이론적으로 최대한 수익을 벌어요. 1인당 수업료 곱하기 자석수를 드립니다. 그게 뭐죠? 가능 총소득. 근데 1인당 수업료를 제가 다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비어있는 의자 때문에 그래요. 비어있는 의자. 비어있네 여기. 비어있는 의자 뭐라 그래요? 공실. 이 비어있는 의자를 공실이라 그래요. 이분은 수업을 듣고 있는데 죄송해요. 이분은 수업을 듣고 있는데 혹시 학원 수업료를 안 내신 거야? 그냥 듣고 계신 거야. 그럴 수 있거든. 냈어요? 냈어요? 진짜 냈어요? 수강증 봐봐요. 냈어요? 됐어요. 혹시 이분이 수업을 안 내고 수업을 듣다 그러면 이분은 불량부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예 비어있는 의자나. 공실. 요 분은 수업을 안 내고 들었어. 불량부채. 이분 불량부채 기억하세요? 네. 불량부채 기억하시고. 내가 불량부채를 찍은 사람들 시험 다 됐어요.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진짜요. 예. 이름 뭐예요? 주원진. 내가 보여줘봐요. 네. 연말에 보라고. 주원진. 은은 주원진 불량부채. 네, 저번에 된다고. 수강증 한번 확인해 봐야 돼. 불량부채 찍은 사람이 시험이 된다고. 그러니까 불량부채 요거는 어떻게 하고? 불량부채는 빼고. 학원에 뭐 자판기 수익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수익은 다 하는 거지. 그러면 내 손에 한번 만져볼 수 있는 유효 총소득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100만 원 곱하기 9, 단위당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를 때려서 가능한 총소득을 구하는데 이 가능한 총소득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하지 실제로 가능하지 않다. 뭐 때문에? 공실 불량부채 때문에. 그 다음 자판기 소득 같은 거 뭐 더하면? 기타 소득 더하면? 영업 외소득을 더하면 유효한 총소득이 나오겠지? 근데 아직까지는 뭐야? 총소득이야. 왜 총소득이죠? 경비 안 맞았으니까.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경비 안 맞았으니까. 그러면 280만 원 영업 경비를 뺄 겁니다. 그럼 드디어 600이라는 소득이 나오는데 지금부터 한번 봐봐요. 280이 영업 경비라 그랬죠? 네. 자, 일단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이 부동산을 계속 임대 가능한 상태를 유지수선 해줘야 됩니까? 유지수선? 네. 유지수선비? 화재보험에 가입을 한다면 보험료 들어가겠지? 네. 그 다음에 재산 가지고 있으면 뭐 나와? 재산세 나와. 그 다음에 한 놈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마다 중개업자한테 뭐 줘야 돼? 중개수수료 복비하지 맙시다. 우리 복비하지 맙시다. 네. 중개보수 합시다. 중개수수료 이렇게 합시다. 복비 많이 쪽팔리 복비 뭐예요? 쪽팔리 복비 뭐예요? 중개수수료, 중개보수를 줍니다. 그 다음에 지가 직접 광고한다 그래도 광고비 들어가겠지. 각종 전기료, 전화료, 수도료를 다 빼. 그럼 이게 경비 처리되는 거지. 그럼 드디어 600 나오고 따라해봐요. 순영업소득. 여기서부터 비로소 순수익이에요. 600부터 비로소 순수익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수업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테스트가 들어갑니다. 칠판 보시죠. 걱정되네. 걱정돼. 칠판 보셔요. 자, 이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빌렸어요. 보고 계세요? 네. 5천만 원을 빌렸고 저당 상수가 4%예요. 5천에 4%는 200이거든요. 내가 다 써놨어. 그럼 일단 제가 5천이 뭔지 4%가 뭔지 200이 뭔지 물을 건데 말끝을 흐리지 말고 따박따박 한번 얘기해 볼래? 네. 난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말끝을 이러지 말고 말끝을 따박따박 한번 대답해 보시죠. 5천이 뭐죠? 부채. 5천은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빌린 돈이에요. 이걸 부채라고 합니다. 4%는 뭐죠? 그렇죠. 이게 저당상수입니다. 저당상수를 통해서 부여지는 게 뭐죠?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보고 계셔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몇 년치? 1년치 임대사업에서 얼마 남는지를 구하고 싶어. 근데 이 부동산 때문에 빌린 돈을 모조리 다 빼줍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빼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안 되는데 한 번만 해볼게요. 안 돼. 나만 할 수 있어. 여러분들 하면 안 돼. 한 번 해드릴게요. 이거 순영업소득이 600이라 그랬죠? 부채 5천을 빼요. 그러면 마이너스 4,400. 무조건 적자입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나는 1년치 갚아 나가는 돈. 1년치 원리금 상환을 뺀다는 거지. 그럼 부채 빼야 돼? 부채 서비스 빼야 돼? 부채 서비스를 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수 잘 못 들으신 분들은 부채 서비스를 뺀다는 개념을 이해 못 한다니까. 1년치만 구하는데 부동산 때문에 빌린 돈을 모두 다 빼줄 수는 없는 거지. 맞아요? 그럼 1년치 뭘 뺀다? 부채 서비스. 아까 부채 서비스 얼마 그랬어? 200이라고 그랬지? 그럼 400이 나와요. 뭐 나온다고요? 400. 자, 400을 BT라 그래요. 자, 따라해봐요. BT. 그래서 50을 뺄 거예요. 50을 말고 하면 T라 그래요. 뭐라고요? T. 그러면 이건 350이 나와요. 350을 AT라 그래요. 뭐라고요? AT. 자, 따라해봐요. BT. T. AT. 그러면 여러분들 B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B가 before예요. A가 뭐냐면 after예요. B는 뭐라고요? before. A는 after. 전, 후. T는 tax입니다. 뭐라고요? tax. 그럼 BT는 새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AT는 새 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 T는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소득세입니다. 무슨 세?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세전과 세후를 구분하는 기준의 세금은 온리 소득세입니다. 온리 소득세. 다른 세금은 없어요. 세전과 세후를 구분하는 유일한 세금은 소득세라고. 법인은? 법인세. 아, 저 법인세를 했는데 온리 소득세라며. 법인세가 소득세예요. 법인세가 소득세라고. 세금을 내는, 소득세를 내는 주체가 개인이면 소득세라 부르고, 소득세를 내는 주체가 법인이면 법인세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법인세 이름이 법인소득세였어요. 법인소득세였는데 이제는 너무 줄여서 말이 기니까 법인세 하는 거지. 법인세도 어쨌든 소득세예요. 단지 내는 주체가 개인이면 무슨 세? 그냥 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 하는 거지. 세전과 세후를 구분하는 기준의 세금은 온리 소득세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세전이 있을 거냐? 거기다가 무슨 소득세를 빼야 돼? 이자 소득세를 빼야 돼. 15.4%. 그럼 세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배당을 받을 상황이 배당. 그때 세전이야. 그러면 여기서 무슨 소득세를 빼야? 배당 소득세를 빼야 세후가 되는 겁니다. 영업하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면 세전에서 뭘 빼야? 영업 소득세를 빼야 세후가 되고요. 대신 부동산 처분하고 있어. 그럼 세전에서 뭘 빼야? 양도소득세. 처분소득세. 양도소득. 너무하잖아, 처분소득세는. 양도소득세를 빼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세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또 지랄했네. 미안합니다. 방금 너무해서 그랬어요.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란 말이 알고 있잖아, 그죠? 세법시간에 배우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빼면 세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BT와 AT를 구분하는 유일한 세금은 소득세다. 명심하시고 지금부터 이름 정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100만 원을 뭐라고 하냐면 단위당 예상 임대료라고 해요. 단위당 임대료. 단위당 임대료는 한 칸당 임대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곱하기 임대 단위수가 나옵니다. 임대 단위수. 몇 칸이냐? 그러면 총소득은 총소득인데 이론적으로만 벌어들일 수 있는 총소득이 나와요. 그런 총소득을 갖다 우리는 가능 총소득이라 그래요. 가능 총소득. 근데 가능 총소득 대신에 제가 조소득이라 써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조합총 같은 말이니까. 이거 벌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벌어요. 못 벌어요. 가능 소득은 못 버는 소득이에요. 왜 못 벌어요? 공실 불량부채 때문에 그래요. 회계학에서는 이걸 공실 및 대손충당금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험에 나올 때는 공실 및 불량부채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플러스 잡소득, 기타 소득을 더하겠습니다. 자판기 수익 같은 거. 그럼 실제로 내 손에 만져볼 수 있는 총소득이 한번 나오겠지. 걔를 유효 총소득. 맞아요? 그럼 가능 총소득은 무슨 총소득이냐면 이론적인 총소득이고, 유효 총소득은 실제 내 손에 한번 만져볼 수 있는 총소득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총소득입니다. 왜요? 교육비가 안 낮았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랑 저랑 보는 건 영업할 때 맞습니까? 영업과 똑같은 말을 뭐라 그러냐면 운영이라 그랬죠? 예,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예. 영업할 때 경비니까 무슨 경비를 빼줘? 영업 경비를 빼줘. 영업 경비를 빼주면 드디어 순수익이 나와. 이걸 우리는 순영업소득이라 부릅니다. 뭐라고요? 순영업소득.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순영업소득에서 1년치 원리금 상환액을 뺄 겁니다. 뭐라고요? 1년치 원리금 상환액. 6글자로? 말 끄드리지 마시고. 한 번 더. 한 번만 더. 예, 한 번만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채 서비스를 뺍니다. 부채 서비스. 원리금상, 1년치 원리금 상환액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세전현금 수지가 나와요. 세전현금 수지. 세전현금 수지는 비포 텍스인데요. 아직까지 뭘 내지 않았냐면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세금 내고 나면 이제 세후현금 수지인데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세전현금 수지와 세후현금 수지를 구분하는 유일한 세금이 있다 그랬죠? 유일한 세금이 뭐죠? 소득세입니다. 맞나요? 다른 세금 안 낸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
영업하고 있어? 무슨 소득세가 빠져야 되겠어? 영업소득세가 빠져야 되는 겁니다. 일단 개념은 잡았죠? 개념을 잡았으면 지금부터 암기 들어갑니다. 암기를 해야 돼. 암기를 하는데 제가 하는 대로 하셔야 돼. 아시겠죠? 나름대로 방법 광고하지 마세요. 1년 동안에 저한테 맡기세요. 다 맡기세요. 암기하는 것까지 저한테 맡기세요. 혼자 광고하지 마. 내가 해봤는데 안 좋더라. 쌤 저는 이걸 이렇게 외워요 하는데 아유 별로더라 내가 보니까. 옳지 않아. 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자 그냥 단순 암기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가공기. 한 번 더 해봐. 가공기. 유영순. 부세영세. 가공기. 유영순. 부세영세. 읽을 때 334로 끊어서 읽는 거예요. 334로 끊어서 읽는데 너무 건조하게 하지 말고요. 약간 리듬감 살려서 가공기, 유영순, 부세영세 이렇게. 뭐예요? 가공기, 유영순, 부세영세. 한 번 더 시작. 가공기, 유영순, 부세영세. 한 번 더 시작. 가공기, 유영순, 부세영세. 그럼 절 좀 바라봐 주세요. 절 좀 바라봐 주시는데 여기서 바라보지 마시고 일로 오세요. 눈을 일로 가. 힐끔힐끔 보지 마. 나를 보라고. 나를 보라고. 저를 보시고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저랑 가공기 유용순 부세영세를 풀로 한번 대답해 보시는다. 말 끄드리지 말고. 이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단위당 임대료 100만 원에다가 임대 단위수 9칸을 곱해. 그러면 최대한 벌 수 있는 소득, 물론 이론적이지만 900이 나옵니다. 900이 뭐죠? 가능조소득이죠. 가공기 출발하는 거예요. 45만 원을 뺄 건데 왜 빼냐면 안 들어와. 들어왔는데 돈 떼먹어. 이거 왜 빼요? 공실 불량부채. 자판기 소득 25만 원을 더 할 거예요. 기타 소득. 이제 가공기 했습니다. 유형순 할 차례야. 그러면 880 실제로 내 손에 만져볼 수 있는 총소득이 나와. 유효 총소득. 280을 이거 처리합시다. 영업 경비. 드디어 600 순수익이 나와요. 순 영업소득. 1년치 원리금 상환액 200을 뺄 거예요. 부채 서비스. 그럼 BT 400이 나온다. BT. 세전 현금 수. 말끝을 흐리지 말고 세전 현금 수지까지 해주세요. 아시겠죠? 50을 이거 처리할 거예요. 영업소득세. 소득세 중요합니다. 근데 영업할 때니까 영업소득세 하셔야 돼. 350 뭐요? 세후 현금 수지. 조금 더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제가 숫자 얘기할 테니 여러분들 글자 얘기해 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칠판에 쓴 숫자는 책에도 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칠판에 판사한 내용 책에다 써드리는 숫자는요. sem약할 때까지 숫자 안 바꾸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저랑 수업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제가 100만 원 하면 여러분들 입에서 단위당 임대료가 튀어나와요. 9칸 하면 임대 단위수가 나와요. 900 하면 900은 가능조소득인데 45 그 공실 불량부채인데 25 기타 소득인데 그거는 880 그 유효조소득이지 280 여기 영업경비지 600 순영업소득 그 다음에 200을 뺄 건데 부채 서비스세 400은 BT 요금 비싸지는 수지 50 영업소득세 350 세후연금수지 이렇게 나도 만들어 드릴게요. 진짜예요. 진짜 그렇게 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제가 하던 대로 합시다. 자, 100만 원 곱하기 9 하면 900 나옵니다. 가능조소득 45만 원은 털고 25는 더 할 거예요. 그럼 실제 880이 나와요. 280을 이거 처리할 겁니다. 600 드디어 순수익 나오네. 1년치 원리금 상환액 200을 뺄 겁니다. 그러면 400 BT가 떠요. 부세형 사고 있습니다 지금. 예. 50만 원 뺄까요? 그럼 350 이게 나오네. 세후연금 수지로는요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세후연금 350을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그 전에 돈들은요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야. 아직 몇 개 많이 남았으니까. 조금 더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가공기, 유영순, 부세형세 출발합니다. 900 45 털고 25는 나오고 880 나옵니다. 280 빼고 600 나옵니다. 순수익이죠. 그럼 200 뺄 겁니다. 부세형세 하는 거야 지금. 그럼 400 나옵니다. 50 털고 350 조금 더 빠르게 한번 가보죠. 시작. 가능조소득, 공실불량부채, 기타소득, 가공기입니다. 자, 유효조소득, 영업경비, 순영업소득, 유형순입니다. 부채서비스세, 세전연금수지, 영업소득세, 세후연금수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우리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를 풀문장으로 한번 내봅시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거 하는지 아시죠? 수업 시간에 왜 이런 짓 하는지 아시죠? 왜 이러냐면 두 가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하는 건 시험장에 가면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집에 가서 복습할 시간을 줄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는 계산 과정이 이렇습니다 하고 넘어가도요. 누구 하나 저를 비난하거나 원망할 사람 없어요. 왜냐면 나는 수업 다 했거든요. 뭔 내용인지 다 알려드렸고요. 근데 수험 초반에는 민법에 시간 투자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동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2차 과목 그래도 공법 한 번씩은 봐줘야 되거든요. 공식법도 한번 봐주면 좋거든요. 개론이 발목을 잡으면 안 되잖아.
내용도 뒤집다 어려운데, 그러니까 내가 수업 시간에 암기를 시켜드리면 그 세이브된 시간을 다른 과목에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 네,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안 따라하시는 분들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안 따라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거 못 외우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 끝까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분들 끝까지 이해하지 않을 겁니다. 왜 안 따라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고. 나중에 우리가 지금은 이래 좀 약간 서먹서먹한 사이지만 수업을 하다 보면 좀 친해지겠죠? 우리 친해져요. 나중에 1년 동안 생사고로가 같이 얼마나 친해지겠어요? 친해져서 저한테 와서 쌤 저기 질문 있는데요. 나는 질문 와도 그 사람 이해하지 않을 거예요. 내 머릿속에 그때 안 따라하셨던 분들. 안 따라하신 분들은 합격 잘 못하겠지만 어떻게 소 뒷걸음질 때 합격을 했어. 합격을 해서 나한테 와가지고 쌤 반갑습니다. 술 한잔 합시다. 하고 술을 따라도 나는 그 술 안 마실 거예요. 저를 보시고요. 100만 원 곱하기 9를 때리면 900이 나옵니다. 900이 뭐죠? 45만 원 빼겠습니다. 공실, 불량부채. 25는 더하고 880 나옵니다. 280 이거 처리합시다. 그럼 600이 나옵니다. 200 뺄게. 그러면 뭐 400이 나오죠. 50을 이거 처리합시다. 그럼 350이 나옵니다. 하셨어요? 네, 그럼 잠깐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가공기, 유형순, 부세영세. 가공기, 유형순, 부세영세에 대해서 저한테 들으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중에서 제목 봐봐요. 영업경비고. 영업경비고. 영업경비는 어떤 항목이 포함이 되고 어떤 항목이 불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어떤 게 경비고 어떤 게 경비 아닌지. 자, 잘 봐요. 어떤 게 경비고 어떤 게 경비 아닌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7번 보십니다. 대표적으로 유지수선비는 영업경비예요. 부동산을 계속 임대 가능한 상태로 지출해주는 유지수선비. 아까 소개해드렸던 화재보험료도 대표적인 경비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나오잖아요. 재산세도 경비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항목인데요. 기타 항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수료, 전기료, 전화료, 수수료, 광고비 이런 것들이 경비인데 경비가 별로 안 중요합니다. 경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뭐가 중요하냐면 경비 아닌 게 중요합니다. 뭐가 경비가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자꾸 시험에서는 경비 아닌 걸 자꾸 경비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자꾸 경비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시험에서 자꾸 뭐가 나온다고요? 경비 아닌 걸 경비라고 한다고요. 여러분들은 그걸 또 다시 경비가 자꾸 아니라고 얘기해 주면 된다고요. 일단 쓰겠습니다. 공실 및 불량부채. 공실 및 불량부채는 경비가 아니에요. 하나 더. 부채 서비스. 부채 서비스는 경비가 아니에요. 하나 더.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경비 안 잡아줘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일반 기업에게서는 잡아요. 부동산에서는 경비 안 잡아요. 이유를 좀 알려드릴게요. 소득세, 법인세 같은 거. 이런 건 경비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4가지 항목을 경비가 아니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암기시키지 않겠습니다. 이해시키겠습니다. 나중에 7, 8, 9, 10월 달 가면 이것도 다 암기시킵니다. 지금 이해시키겠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암기할 수도 없어, 그때는. 그때는 이해할 수도 없어, 그때는. 7, 8, 9, 10월 달 같으면. 그때는 그냥 암기해서 시험장 보낼 거예요. 이유 물으면 묻지 마세요라고 보낼 거예요. 지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왜 얘들이 경비가 아닌지를 하나하나 다 따박따박 알려드릴 테니까 왜 이거 경비가 아니라고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궁금해요? 네. 왜 경비 아니라고 하는지 궁금해요? 네. 다행이네. 시험에 나오는 건데 궁금하셔서 다행이네. 그럼 이거 알려드릴게요. 자, 영업경비 처리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빠져요. 영업경비 처리되는 순간 빠진다고. 근데 우리 지금 뭐 보고 있냐면 영업경비 보고 있어요? 경비 처리되는 순간 빠진다고? 위로 가봐요, 위로. 위로 가니까 마이너스 하나 보이죠? 뭐예요? 공실 및 불량부채. 자, 보세요. 영업경비를 기준으로 그 위에 공실 및 불량부채는 한번 뺐네. 맞아요? 근데 이걸 혹시라도 그러면 안 되는데 경비로 잡아버리면 위에서 빼고 공실 및 불량부채를 경비로 잡아서 한 번 더 빼고 2번 빼는 거잖아. 이건 공실 및 불량부채를 2번 주기는 이게요. 위에서 빼고 너 경비도 해. 그리고 경비 잡아서 한 번 더 빼고 이건 공실과 불량부채를 2번 주기는 일이라고요. 따라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 질문 드립니다. 공실 및 불량부채는 경비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으면 경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왜 아닙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뺐으니까 하시면 돼요. 내가 어디서 뺐는데요? 그러면 대답도 하지 마세요. 턱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디서? 뺐잖아 하시면 돼요. 뺐으니까 걔는 경비로 안 잡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읽었어요? 한 번 더 읽어주세요. 경비 아니에요. 아니에요. 경비 아니에요. 왜 아니죠? 뺐으니까는 아니에요. 뺄 거니까. 참.
요거는 미리 뺐지만 요거는 앞으로 뺄 거니까 어디서 뺄 거예요? 그러면 좀 이따 뺄 거니까 경비를 안 잡아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경비 잡아주면 여기서 빼고 앞으로 한 번 더 빼고 두 번 빠지는 거니까. 요거 읽어봐요. 소득세 경비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뺄 거니까 경비를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냐면 뺐으니까 뺄 거니까 뭐라고? 뺐으니까 뺄 거니까. 거꾸로 가볼까? 뺄 거니까 뺐으니까. 그럼 경비를 안 잡아주는 거예요. 아, 선생님 그러면 강가상각비는요? 강가상각비도 앞으로 뺄 거예요. 선생님 없잖아. 좀 이따 소개해드릴게요. 강가상각비는 좀 이따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요거 빼고 공시비 불량부채 경비 아니다. 아니다. 왜 아니다? 뺐으니까. 부채 서비스의 경비도 아니다. 아니다. 왜? 뺄 거니까. 소득세나 법인세는 경비도 아니다. 아니다. 왜? 뺄 거니까. 뺐으니까 뺄 거니까 요것도 좀 다 뺄 거니까. 선생님 뺄 거니 없는데 좀 더 알려드린다고. 좀 더 그럼 지우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필기하면 안 돼. 필기하는 순간 사람 필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안심돼요. 필기하면 안심돼요. 필기돼 있어. 안심돼요. 그때부터는요. 안심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볼 거야 그거. 그래. 그러면 그 경비 필기한 거 봤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볼 거야. 다음 주 돼서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 보기로 한 거 봤어요? 그러면 그때는 뭘 보기로 했는지조차도 몰라. 그 약속을 잊어버린다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머릿속에 넣읍시다. 알겠죠? 네. 이렇게 합시다. 경비라고 생각되시면 O 하시고요. 경비 아니라고 생각되시면 X 하시기 바랍니다. OX. 알겠죠? 네. 유지수선비. O. 아이고 깝깝하다. 아이고 깝깝하다. 유지수선비 O. 경비 맞잖아 그는. 지랄해서 미안해. 방금 했는 건데 좀 속상해서 그랬어. 미안해. 공실 및 불량부채. 경비 아니죠. 화재보험료. 그건 경비예요. 부채 서비스세. 걔는 경비 아니에요. 강가상각비. 걔도 경비 아닙니다. 재산세. 대표적인 경비예요. 소득세, 법인세. 걔는 경비 아닙니다. 수수료, 전기료, 전화료, 수수료, 광고비. 걔는 경비입니다. 다시 순서 없이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잘 보시고 경비라고 생각되시면 지금 머릿속에 장착하는 거예요. 경비라고 생각되시면 O. 경비 아니라고 생각되시면 X. 소득세, 법인세. 걔는 경비 안 잡아요. 수수료, 전기료, 전화료, 수도료, 광고비. 걔는 기타 항목으로서 경비 잡아요. 재산세. 대표적인 경비입니다. 강가상각비. 경비 안 잡아요.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세. 걔는 경비 아니에요. 화재보험료. 대표적인 경비입니다. 유지수선비. 대표적인 경비입니다. 공실불량부채. X. 걔는 경비 아닙니다. 방금 한 번도 안 틀리신 분들은요. 시험장 가서 틀릴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제로. 왜 방금 한 번도 안 틀리신 분들은 시험장 가서 틀릴 확률이 제로냐면 시험이 올해 있는 게 아니거든. 시험이 내년에 있거든. 내년 10월 28일 날. 근데 제가 1월달 가면 이 수업을 할까 안 할까?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완전 똑같이 해서 깜짝 놀랄 겁니다. 이 짓을 또 한다고 이 짓을 1월달 가서 완전 똑같이 3월달에 할까 안 할까? 자, 또 합니다. 5월달에 또 합니다. 7월달 중에 가서 또 하고 나면 그때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거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되나? 지겨울 정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틀리신 분들은 필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괜히 필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게 나중에 필기가 돼야 되면 그래서 제가 지금 아예 필기하지 말라고 하는 게 어떤 게 필기가 돼야 되면 저거는 집에 가서 좀 더 봐야 되겠다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만 보시면 복습하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려. 근데 우리는 지금요. 내 쓰는 거 다 쓴다고. 뭔지도 모르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막 그냥 뭐 한석봉과 어머니처럼 부르시오. 나는 쓰겠다. 응? 그렇게 쓰고 집에 가서 그걸 다 본다고. 필요 없는 것도 다 섞여 들어가고 수업시간 이해했던 것도 집에 가서 봐야 되고 그런다니까. 내가 다 반복시켜 드릴 건데 경비인 것과 경비 아닌 것 확인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요거 읽어주세요. 영업소득세는요.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계산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영업소득세는 뭐만 나오냐면 계산하시오만 나와요. 영업소득세를 구하시오. 영업소득세는 어떻게 구하시냐면 자 따라하세요. 순대이감. 자 따라해봐요. 순대이감. 자 따라해봐요. 순대이감. 안 따르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이해할 거예요. 자 순대이감. 순이 뭐냐면 순영업소득이에요. 순영업소득. 대는 대체충당금이에요. 선생님 대체충당금이 뭔데요? 3월달 가서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은 대체충당금이라는 게 있다 정도만 기억하세요. 이는 이자 지급분이에요. 이자 지급분. 감히 이걸 알아야 돼요. 강가상각비입니다. 뭐라고요? 강가상각비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요. 세금 계산할 때는요.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부동산은 공제가 돼요. 세금 계산할 때 두 가지 항목이 뭐 된다고? 공제. 그 두 가지 항목이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감히.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세요. 감히
공제되다니 이렇게 암기하세요. 어떻게 공제가 된다고요? 감히 겁도 없이 공제가 되다니 이렇게 암기하세요. 공제되는 항목 2개. 감히 감가상각비 공제됩니다. 이자 지급분 공제됩니다. 나머지는 공제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세로로 뭐를 깐다? 순대 이감을 깐 다음 감이 앞에는 뭐? 마이너스. 감이가 안 보이면 플러스. 그럼 뭐 나오냐면 과세대상 소득이 나와요. 뭐 나온다고요? 과세대상 소득. 여기다가 세율을 때려요. 뭘 때린다고? 세율. 그러면 영업소득세가 딱 튀어나와버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제가 문제 한번 내볼 테니까 여러분들 이게 정말 쉬워요. 문제 나오면. 자, 일단 7번을 보세요.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 순영업소득이 2천만 원이다. 대체 충당금은 제로다. 없이 나오면 뭐 안 되면 되니까. 이자가 한 700이다. 감가상각비가 300이다. 세율은 20%다. 이 자료를 보고 영업소득세를 부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세로로 뭘 깔아요? 순대의 감을 깔아요. 그렇겠지? 예. 감이는 뭐하고 빼고 되는 다 한다는 생각만 있으면 되겠지? 그럼 과세 순영소득 얼마야? 2천. 다 할 것 없고. 맞죠? 이자 얼마? 700. 감가 얼마? 300. 1000이 빠지네. 그러면 과세소득 얼마? 1000. 이거 중요합니다. 세율 때려야 돼. 20%. 1000에 20% 얼마야? 200. 영업소득세가 200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시험 나오면 엄청 쉬워. 그러니까 그냥 깔아. 세로로 뭘 깔아? 순대이감에서 감이 겁도 없이 공제가 돼요. 나머지는 뭐하고? 더하고. 과표 나오지? 세율 때리지? 세금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다른 건 됐어요. 다른 건 생각도 하지 마세요. 다른 건 됐고. 감가상각비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공제됩니까? 네. 다시 뭐요? 감가상각비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공제됩니까? 네. 이거 지워버릴게요. 자꾸 지워버리고 싶다 나는. 지워버리고.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한다고 시작? 순대이가 그 중에서 감이는 마이너스, 나머지는 플러스. 과표 잡고 세율 때려서 세금 구하는 거 맞죠? 그럼 뭐 구할 때? 영업소득세 구할 때 감가상각비는 공제가 되니까 경비로 감가상각비를 공제할 필요는 없다. 한 번 더 할게요. 공시 및 불량부채 경비도 아니다. 아니다. 왜? 뺐으니까. 부채 서비스 경비도 아니다. 아니다. 왜? 뺄 거니까. 소득세 경비도 아니다. 아니다. 왜? 뺄 거니까. 감가상각비 경비도 아니다. 아니다. 왜? 뺄 거니까. 어디서 뺄 거니까? 영업소득세 계산 시 순대이감. 감이 뭐? 마이너스. 나머지는 플러스. 과표 잡고 세율 때려서 세금 구하니까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거는 영업할 때고요. 이번에는 제가 처분할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분할 때. 처분할 때는 안 중요해요, 별로. 영업할 때가 훨씬 중요한데, 처분할 때를 내가 지금 왜 하냐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왜 하냐면, 이거는 지금 해놓으면요,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따가지면 돼요. 밥상을 새로 차릴 필요가 없다는 거지.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으면 됩니다. 오, 한술 떠? 하면 되는 거죠. 자, 지금 보세요. 처분할 때입니다. 자, 부동산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은 가격은 매도 가격이라 그래요. 매도 가격은 뭐냐면, 총매각 대금으로서 계약서에 얼마 주고 팔았다고 쓰는 금액이 있을 거야. 그걸 갖다 우리는 매도가격 총매각 대금이라 그래요. 질문! 방금 제가 보여드린 건 순수익이에요, 총수익이에요? 총수익이죠. 여기서 매도경비를 빼요. 매도경비는 아까 영업경비처럼 복잡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팔아먹을 때는 무슨 경비가 들어가죠? 중개보수 정도? 택시 타고 갔다면 차비 정도? 택시비 정도? 그러니까 매도경비는 중개보수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순매도가액이 나와요. 자, 순매도가액은 순수익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나는 이 부동산과 나는 얘와 이별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동산 때문에 빌린 돈을 모조리 다 갚아줘야 돼요. 다만, 자, 보세요. 부동산을 5년 동안 보유하다가 처분한다고 칩시다. 그럼 5년 동안 열심히 돈을 갚았어, 안 갚았어? 갚았지. 그 돈을 갚을 필요는 없고,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남아있는 돈만 갚으면 되지. 그러다 우리는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 그래요.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는 것은 처분 시점에 남아있는 돈. 그러면 세전 지분 복귀액이 나와. 질문 드려요. 세전 지분 복귀액에서 세금을 빼면 세후 지분 복귀액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아까 세전과 세후를 구분하는 기준의 세금은 무조건 무슨 세? 소득세. 기억납니까?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자본이득세라 그래요. 아니, 지금 자본이득세는 소득세가 아니네. 죄송합니다. 요거 소득세 맞아요. 소득세 맞는데 학문하는 사람들을 이걸 자본이득세라 부르고 법하는 사람들을 이걸 양도소득세라고 불러요. 같은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양도소득세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또 자본이득세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게요. 그러게요. 저도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양도소득세면 학문하는 사람들도 이걸 양도소득세 했으면 좋겠는데, 또 학문하는 사람들이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굳이 자본이득세라고 합니다. 내 잘못은 아니잖아, 근데. 학문하는 사람들이 출제를 이렇게 하겠다는데, 우리 이해만 그렇게 하면 돼. 자본이득세가 무슨 말이다?
양도소득세다. 그래서 총소득 똑같아요. 총소득에서 경비 틀고 나면 순소득이 나오고, 순소득에서 부채 관련 개념을 틀고 나면 세전이 나오고, 소득세 틀고 나면 세후가 나와요. 그래서 따라해봐요. 조순세전세후 시작. 총은 저라고 읽어도 되잖아. 왼쪽도 똑같다. 자 보세요. 조순세전세후. 뭐라고요? 조순세전세후. 똑같아요. 그러니까 조순세전세후는 똑같은데 이름만 살짝 이제 달라지는 거죠. 저 보세요. 유효조소득 매도가격, 영업경비 매도경비, 순영업소득 순매도가액, 부채서비스세 미상한 저당장금, 세전현금수지 세전진복기획, 영업소득세 자본이득세, 세후현금수지 세후진복기획. 자꾸 읽다 보면 개념은 잡혀요. 개념 잡히니까 오른쪽보다는 왼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총정리만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단위당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수를 곱하면 가능총소득이 나옵니다. 공실밀 불량부채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하면 유효총소득이 나와요.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 부채서비스세를 빼면 세전현금수지, 영업소득세를 빼면 세후현금수지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항목과 불포함되는 항목을 기억해 봅시다. 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재산세, 수수료, 전기료, 전화료, 수수료, 광고비는 경비가 맞는데 공실밀 불량부채, 부채서비스세, 소득세, 법인세, 감가상각비는 영업경비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영소득세를 계산할 때는요. 순대 이감을 깔아놓고요. 가미는 빼고 대는 더하여 과표 잡고 세율 들여서 영업소득세를 구하고 다 차려진 법상에다가 총매각 대금에다가 매도경비 틀면 순매도가액, 미상한 저당장금 틀면 세전진복기획, 자본이득세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틀면 세후진복기획이 나온다. 이렇게 가볍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교재 보면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교재 페이지 45쪽으로 갑니다. 자, 교재 페이지 45쪽으로 하시니까 현금 수지 측정이라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45. 찾았습니까? 네. 거기 별 2개 때려주세요. 별 2개. 별 2개 때려주시고 1번에 영업의 현금 수지 계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네. 영업이라는 단어 네모를 빵 치시죠. 네모 빵 치시고 위에다가 운영이라고 써놓으세요. 운영. 운영 쓰셨어요? 네. 하나만 더 쓰세요. 소득이득. 이걸 소득이득이라 그래요.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소득이득. 밑에 보니까 단위당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 나옵니까? 자, 한 글자씩 동그라미 할 거예요. 가공기, 유영순, 부세영세 이렇게 한 글자씩. 가능조소득부터 시작해서 가공기, 유영순, 부세영세. 자, 가공기, 유영순, 부세영세 동그라미 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제가 숫자 좀 적어드릴 테니까 한번 써볼게요. 자, 이 단위당 예상 임대료 옆에다가 써봐요. 100. 임대 단위수 옆에다가 써봐요. 9. 100하고 9 썼어요? 예. 그럼 밑에 가능조소득에다가 900, 공실밀 불량부채에다가 45, 기타소득에다가 25, 유효소득에다가 880, 영업경비에다가 280, 순영업소득에다가 600, 부채서비스액에다가 200, 세전에다가 400, 영업소득세에다가 50, 세후현금수지에다가 350. 다시 한 번 더. 100 곱하기 9 하니까 900 나오던가요? 900에서 45 털고 25를 더하니까 880이 나왔죠? 280을 테니까 600이 나오고요. 600에서 200 빼니까 400 나오고요. 400에서 50 빼니까 350 나온 거 맞나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자그맣게 별표를 몇 개 더 할 거예요. 쭉 가다 보면 영업경비 보이십니까? 거기다 별표 하나 딱 때려주세요. 자그맣게. 조금 더 내려가니까 부채 서비스액 있나요? 거기다 별표 한 번 더 때려주시고. 부채 서비스액은 아까 배운 거라서 그런데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글자 옆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원리금 상환액, 저당 지불액 그런 말이 있죠? 원리금 상환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불하는 돈이에요. 밑으로 내릴 거 뭐가 있어요? 영업소득세. 영업소득세에다 자그맣게 별표 하나 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공기, 유용순, 부세영세 중에서 특별히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뭐예요? 영업경비랑 부채 서비스액이랑 영업소득세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려오시니까 보충학습에 영업경비 항목 나와요. 왼쪽에 포함 항목이 있는데 됐어요. 됐고 오른쪽에 불포함 항목 4개 나옵니까? 그 4개를 한 번에 크게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 4개를 한 번에. 경비에 불포함되는 항목을 한 번에 동그라미를 빵 쳐줍니다. 그래서 경비는 포함되는 항목 위주로 공부하지 마시고 불포함되는 항목 위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예. 밑으로 내려오시니까 또 뭐가 나옵니까? 영업소득세. 영업소득세는 첫 번째 글자를 동그라미입니다. 왼쪽만 보시면 됩니다. 왼쪽만. 순대이감 동그라미 하세요. 순대이감 동그라미 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감이 앞에는 마이너스가 돼 있고 나머지는 플러스가 돼 있네요. 과세소득이 나오고 세율 때리니까 영업소득세 나오는 거 맞습니까? 이것만 기억하세요. 오른쪽을 보지 마시고 왼쪽만. 오른쪽 오시면 한 번 더 나왔어요. 앞으로 나올 예정도 없고 왼쪽만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예. 한 장 넘기시면 지분 복귀 계산 나옵니까? 자, 동그라미 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매도 가격 옆에 보니까 총매각 대금 있지? 총의 동그라미. 매도 경비 빼니까 순 매도가액이 나옵니까? 순의 동그라미.
미산한 자랑 장걸 빼니까 세전이 나오지. 세전 동그라미. 자본이득세를 빼니까 새우 나오지. 새우 동그라미. 동그라미 한 것만 내가 읽어볼게요. 총, 순, 세전, 세. 한 번 더 시작. 총, 순, 세전, 세. 요거는 그냥 왁구만 그러하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단어는 나중에 가서 외우시고 앞페이지와 뒷페이지 중에서는 앞페이지가 핵심입니다. 가공기 유용성 부서 형성에 대한 계산 과정과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항목, 불포함되는 항목, 특히 불포함되는 항목 위주로 영업소득세 계산하는 과정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좀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